자, 문명의 특징. 1번. 어디에 위치했어요? 한개 유역.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자, 두 번째. 강 주변에 왜 위치했죠? 농사 지으려고. 뭐물 대려고 그런 거죠. 그 강물 농경지로 끌어들이는 걸 뭐라고 했어요? 시설? 그렇지. 관계. 저 오늘 핀이 없어요. 잘한다. 빌려줘, 하나요? 얘는 여기도 소연아, 고마워. 자, 이제 관계농업.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물이 넘치거나 할 때 뚝을 쌓거나 넘치는 물 배수로 작업할 때 한두 명으로 안 돼.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물물 교환이나 거래나 이런 것들 막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죠. 상업은 물물 교환이 편해요. 화폐, 돈으로 거래하는 게 편해요. 그쵸? 그리고 거래할 때는 몇 개 거래했는지 사고 팔았는지 다 기록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그 영수증이 요즘처럼 전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 글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사용됐다? 처음에 숫자가 사용되다가 문자로 발전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서 인류가 사용했던 금속이 무슨 금속이었어요? 청동기였죠. 처음부터 철을 쓰지는 못했어요. 철은 엄청나게 높은 열을 가해야지만 이게 녹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열을 처음부터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교적 낮은 열에도 잘 변형이 되는 청동을 인류가 사용을 했다. 문명의 특징이었고, 제일, 그때 근데 그때도 근데 쇠를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은 네. 근데 나중에는 왜 그냥 쇠를 그냥 불로 사용했을까요? 강한 걸로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자, 아무튼 쇠를 쓰는 거는 높은 열을 필요로 하고, 쇠를 가열한 다음에 그 쇠 안에 있는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이게 굉장히 좀 인류가 금속 다루는 게 능숙해진 다음에나 가능해졌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우리 4대 문명 위치랑 봤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가 중간이란 뜻이었고, 포타미아가 강이란 뜻이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시작된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 뭐였어요? 중동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서양인들 입장에서 가까운 동쪽이라 그래서 근동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어느 쪽에 있는 아시아예요? 서아시아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여기를 이제 그 서양인들은 해가 뜨는 쪽이라고 해서 해가 뜬다는 의미, 오리엔트,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그리고 지중해 어느 쪽에 있어요, 이게? 지중해 그림 봐봐. 동쪽에 있죠? 동부 지중해라고도 불렀다. 이해이 심하다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통은 그 시대별로 이제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룰 때는 두 강 사이에 있던 걸 집중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죠. 자, 그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여기 지금 요렇게 유럽이랑 가까이 이렇게 있는 이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하고 여기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뭐라고도 한다고요? 소아시아라고도 하죠. 이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지금의 나라 무슨 나라죠? 터 터키가 지금 있죠. 이렇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리고 터키 아래 여기 지금 사막 있죠? 무슨 나라가 있죠?
네, 시리아란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아래 레바논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레바논. 레바논 아래 요 요르단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요르단 아래 이스라엘 들어봤죠? 네. 그리고 이 두 강 사이에 지금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보이죠?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바빌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빌론에 있는 지금의 도시는 바그다드예요. 들어봤어요?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는 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예요. 들어봤어요? 이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이라크는 말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 복판 중심지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라크 동쪽에 좀 큰 나라, 이란. 들어봤나요? 이란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페르시아라고 불렀죠. 이란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페르시아.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의 제일 높은 부분을 상류, 중간을 중류, 제일 아랫부분을 뭐라 그래요? 하류라고 하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바다로 나가는데 이 바다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자, 만을 뜻하는 영어 혹시 뭔지 들어봤어요? 베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 걸프라고도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여기를 그냥 그 외국인들은 걸프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걸 중의적으로 만만 이렇게 걸프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걸프 자체 만이란 뜻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자, 보세요. 여기 우르랑 라가시라는 도시가 있는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쿠웨이트란 나라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이 쿠웨이트가 석유가 엄청 많이 나는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인데 보세요. 이라크란 나라 입장에서는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가 막고 있어요? 쿠웨이트가 딱 막고 있죠. 이라크 입장에서는 되게 걸리적거렸겠죠. 근데 이라크는 그래도 군사력이나 이런 게 쿠웨이트보다 훨씬 셌단 말이에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해요. 우 그리고서는 쿠웨이트 건물이나 안에 그 석유 캘 수 있는 유전이나 이런 것들 다 파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놨는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질 않았어요. 미국이 이라크한테 너희 쿠웨이트 공격하면 죽을 줄 알아. 근데 이라크가 물러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결국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당시 이라크 지도자였던 사담 후세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라크 독재자거든요. 이 후세인을 미국이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자, 미국한테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 네. 아, 미국은 그 세계 경찰 국가를 이제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거 지금 말 그대로 깡패짓이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쳐들어가거나 공격하는 게 이제 여러 주변 국가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었고, 예.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이 쿠웨이트 유전에서 많은 석유들을 지금 자기네 기업을 보내가지고 뽑아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천을 그러니까 앞에 하는 그 경찰 얘기는 듣기 좋은 얘기고 사실은 미국의 돈을 건드리니까 미국이 화가 난 거죠. 때가 몇 년도 이게 1980년대 후반이에요. 선생님 태어날 무렵 8년 9년 그때. 이때 미국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미사일 무기 이런 것들을 이라크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쏟아부어요.
이라크가 그때 쑥대밭이 됐었다. 네. 자, 요 정도는 이제 현대 관련된 나라들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기가 이제 개방적이라 그랬죠? 그쵸? 여기 저번 시간에 써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은 농사는 잘 되고 개방적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탐내서 왕조 교체가 어떻다 그랬어요? 많았다 그랬죠? 전쟁도 굉장히 많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그 굉장히 지금 요즘 시대에도 지금 석유 때문에 또 이라크가 막 전쟁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딱 맞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린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현세적 성격의 문화가 발달했다 그랬죠.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단군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길가메시라는 반신 반인이에요. 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신격을 가진 인물. 네.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우스보다 더 예전 시대 인물이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딱 단군이라고 보면 돼요. 단군 할아버지가 한국 조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왜 X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그걸 과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화를 하는 거죠. 이, 이, 아,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메소포타미아인과 이집트인의 내세관. 자, 자료 1, 메소포타미아인의 내세관. 요거를, 지안이가 읽어보세요. 우르크의, 친한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뒤 영생을 찾아 광야를 헤매다 우연히 만난 보잘것없는 여인의 충고를 듣게 된다. 엔키두는 이 영웅이자 가는 신격을 지닌 이 길가메시랑 소위 말하는 베프였어요. 이 엔키두도 능력이 되게 탁월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가메시랑 엔키두가 남자예요. 이 길가메시랑 엔키두가 서로 같이 전쟁도 많이 치르고 이렇게 저렇게 우정을 한껏 나눴는데 길가메시는 신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었기 때문에 수명이 아무튼 엄청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엔키두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100년을 못 살잖아요. 엔키두가 먼저 길가메시를 두고 죽은 거예요. 자, 길가메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자, 영원히 사는 걸 찾아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우연히 만난 보잘것없는 여인의 충고를 듣게 된다. 지안이 계속 읽어보세요. 길가메시요.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죽음도 함께 붙여졌습니다. 그렇죠. 너희 아직 죽음은 먼 미래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죠? 네. 생명만은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당신의 손을 잡아줄 자식은 않고 아내를 당신 품에 꼭 품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로 배 채우고 춤추며 즐기고 자식 낳고 아내 꼭 안아주라는 거. 살아있을 때 즐겨라. 현실 세계를 강조한 요 시대의 문화 특징, 현세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엄마, 자, 네. 이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인의 내세관이었고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이 지역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각 도시마다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기념했다 그랬죠? 그 신전이 뭐였어요? 라 지구라트죠. 여기 지금 너희 교재는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거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요 지역에서 성경에도 등장하는 뭐로 추정된다? 바빌, 다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자,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자, 감히 신한테 신이랑 가까워지려고 한다? 네.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맘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탑 짓던 사람들. 맞아요. 그 많은 건설하는 사람들 언어를 다 다르게 막 이렇게 뒤섞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지구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말이 아니라 다 다른 말을 쓰게 됐죠.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탑은 짓다가 말아졌는데 이 바벨탑도 하나의 지브라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이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넘치면 거기 진흙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진흙이 마르기 전에 굳기 전에 갈대 끝으로 여기다 글씨를 새겼는데 이게 그 문에 고이는 쐐기 모양의 글씨라 그래서 무슨 문자? 되게 쐐기 문자. 쐐기를 설형이라고도 불러요. 요 사이즈는 나중에 실측 사이즈를 제가 알아다 드릴게요. 설형 문자라고도 한다. 설형. 네. 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뭔가 세계대가 대충 측정서 나오지 않아요? 네? 저그 책임자 크기가 네, 세기권이 그렇겠죠. 네. 자, 이 바빌로니아, 그래서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바빌로니아는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바빌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함무라비 왕이었어요. 무슨 왕? 함무라비 왕이었어요. 이 함무라비 왕이 그냥 말하면 말은 흩어지죠. 흩어지는 음성을 글로 기록을 했어요. 왕의 말은 곧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전을 만들었다. 자, 이게 세계에 존재하는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생각은 뜻이 저는 모르. 그건 로마 최초. 12표법. 이건 세계 최초. 음성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말은 흩어지죠. 없어지고. 근데 글은 어때요? 남죠. 네. 자, 함무라비 법전. 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서윤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함무라비 법전. 네. 아버지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컷. 자, 196조. 이거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 자, 이거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을까요? 원문. 뽑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치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뒤에는 확실히 뽑는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걸 우리 격언으로 뭐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자, 이런 거 보복하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 있는 이 초기 법의 내용은 보복법이에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 자, 198조. 서윤이 얘기해봐. 네, 읽어보세요.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하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자, 뭐야 이거?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하면은 눈을 뽑아요? 아니요. 야, 아니요. 안 뽑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 돈을 내면 되죠. 어? 요 금액은 아주 오래전 기록이라서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는데, 그쵸.
글쎄요. 그 지금 은 80g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한번 잘 건 모르겠네요. 자, 근데 아무튼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했을 때는 눈을 뽑지 않죠. 돈을 내면 되는 거죠. 자, 신분별로 법 적용 차별이죠. 네. 돈이 없으면은 글쎄요. 저기가 이 재판 사례가 또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에 막히겠죠. 자, 그 다음에 노예가 읽어보세요, 서윤이. 너희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네. 어, 자, 눈을 뽑은 것도 아니고 뺨을 때렸는데 뭘 자른대요? 귀를 자른대요. 노예는 저기 저 사회적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 높은 사람 뺨을 때리면 귀를 자른대. 근데 노예가 뺨 때리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귀족의 뺨을. 우리가 네. 190조의 아들이잖아요. 딸이 아버지 때. 그 좋은 질문인데 딸에 관한 얘기는 또 실려 있질 않아요. 네. 딸 때려야 되는. 딸 때려야 네. 되는. 그런가? 네. 그러면 그 저기 귀족이 평면을 근데 상대하고 이게 아마 자식으로 번역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남편을 상해한다는 그 상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기 귀족이 귀족의 눈에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눈에 상하게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도 추측을 해봐야겠죠? 네, 자, 보세요.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에는 귀족, 평민, 노예 같은 신분들이 있었죠? 현대 대한민국엔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자, 위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을 서술해보자.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병원이가 함무라비 법전은 엄격한 신분 차이를 인정하여 형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형벌이 똑같이 적용된 게 아니죠. 신분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거. 또한 상준이가 읽어보세요.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로 대표되는 대표되는 복수주의의 특징을 띠고 있다. 자,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수주의. 한편 뭐가 사용됐대요? 화폐, 은화가 통용된 것으로 보아 상공업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자, 교재로 가보세요. 자, 이거 써두세요.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런 내용을 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동해보복법 이렇게 써요. 꼴배수는 만원짜리를 보여주는 동일한 그 해,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의 같은 해로 보복한다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자, 우리 아까 그 엔키두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길가메시, 그 지나가는 여인에게 조언을 들었죠?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겨라. 현세적 성격의 문화를 엿볼 수가. 그러네. 자,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서는 나일강 주변에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었죠? 그 파피루스 잎사귀 이런 것들을 가로 세로로 엮은 다음에 이거를 두들기거나 해가지고 말려놓으면 이게 글을 쓸 수 있게 바뀐다 그랬죠? 왜? 파피루스는 뭐의 어원이 된다 그랬어요? 페이퍼의 어원이 된다 그랬죠? 그러네. 자,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는 통일 왕조가 오래 지속됐다 그랬죠. 폐쇄적이라 가지고 사막 바다로 막혀 있어서 왕조 교체가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없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보통 죽을 때까지 수명이 보장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번 생은 채 100년이 안 되는데 살아서 누리는 생보다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 갈 건지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았다 그랬죠. 사후세계. 사후세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제 오는 세상. 내세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세적인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사자의 서. 자, 사자의 서를 보시면 여기 지금 누가 앉아있죠?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오시리스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죽음의 신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추앙받는 인물인데, 오시리스에게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세트예요. 세트요? 세트. 형이랑 세트? 자, 그리고 여동생은 이시스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당시 이집트에서는 왕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외부의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근친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있어요. 오빠 있어요? 오빠나 남동생 있는 사람 결혼하는 거예요. 여동생 있어요? 누나 있어요? 시연님 결혼하는 거예요. 와우.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서. 자, 대한민국 오시리스는 여동생이었던 이시스랑 결혼했어요. 이거 진짜 했네? 그리고서 이집트의 왕이 됐어요. 이시스는 뭐가 됐을까요? 왕비가 됐겠죠. 자, 근데 세트는 이시스를 사랑했고 오시리스 자리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오시리스를 죽여요. 미치. 세트가. 그 다음에 오시리스의 시체를 바다에다 버렸어요. 자, 근데 부인이자 여동생이었던 이시스가 남편 오시리스의 시체를 건져와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지려고 하는데 세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리스의 시체를 뺏어다가 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각 지역에다가 이 시체 그 토막 낸 거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이런 거 실종할 거면 자, 근데 이시스는 근성 있는 여자였어요. 그 남편 시체를 찾았어요. 뭐? 시체 덩어리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거를 모아서, 자, 주술 의식을 통해서 이거를 부화를 시켰어요. 어? 근데 이미 시체는 잘렸고, 이게 죽은 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현세에서 부활하진 못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사후 세계에서 이 오시리스의 시체가 부활한 거예요. 오시리스는 그 부활한 다음에 죽은 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관이 돼서 여기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라는 사람이고, 자, 재판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쓰고 있죠, 지금. 그쵸? 기록? 맞아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토트. 자, 이 사람은 지금 저울에다 뭘 달아놓고 있죠. 아누비스예요. 오시리스의 재판을 돕는 자죠. 자, 여기 보시면 양쪽에 뭐가 매달려 있죠? 맞아요. 이 오른쪽은 깃털이고요. 왼쪽은 심장이에요. 자, 죽은 자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깃털이랑 같이 저울에 달아 넣는 거예요. 당연히 먹겠지. 자,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심장 쪽으로 저울이 기울면 이 재판받는 사람은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 저기 자, 근데 심장과 깃털의 무게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부활하거나 천국을 가는. 네. 근데 위쪽에 이상을 해가지고 약간 지팡이 거꾸로 세운 것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건 뭐예요? 어떤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이쪽에 네. 뭐 이상한 것들 위에 저 흰색 판때기 위에 있는 저것들 뭐예요? 브리트. 요거는 이 그림을 좀 더 해석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내세적 성격의 문화가 발달한 이집트. 네. 아, 이거는 가면을 쓴 거예요. 네. 가는 수혜를 쓰기?
요 이집트에서는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 행할 때 가면을 쓰거나 이렇게 의식들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투탕카멘 아니면 가면 어떻게 그래서 있구만. 네. 자, 그리고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체가 일찍 썩어버리니까 이거를 영구히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한 거죠. 네. 일단 잘 썩는 내장이나 눈이나 뇌 같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항아리 4개에다가 나누어 보관을 하고, 자, 텅 빈 그 가죽이나 시체 이런 것들에 소나무 소나무 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송진을 발라가지고 잘 썩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관에 집어 넣은 거죠. 자, 사람 몸을 일찍이 열어보고 이렇게 해부하는 과정에서 뭐가 덩달아 발달한다? 기간이. 자, 그리고 각 도시마다 모시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네, 거대한 돌들을 수천만 개를 쌓아가지고 만든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곧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줄 같은 것들 엮어서 네. 이제 난 전신기념만 봐서. 그리고 이 피라미드가 한두 해에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왕조의 왕조를 거듭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은 거예요, 이게. 네. 네네. 다 그렇게 노동력이 들어간 거죠. 네. 거기 갔을 때 저기 원래는 흰색이었다고 하는데 네. 흰색을 반짝였다는데 왜 지금은 이런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오랫동안 햇빛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좀 뭘로 만든 이게 그, 근처에 있는 돌들을 깎아가지고 만든 큰 돌들로 만든 거죠. 네. 이 군주, 파라오,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져 있는 이 이집트 군주. 이집트 군주를 뭐라고 불렀죠? 파라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무덤들이죠. 다가 반증 신고 다음 하라고 주고 가까운 그쵸.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파라오. 여기다가 그 이게 근데 무덤이라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를 제사를 위한 공간이었다, 뭐 신전이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요 아래다가 사람 하나 딱 묻으려고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너무 크니 예, 그쵸. 이 사이즈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스핑크스. 여자의 얼굴에다 사자 몸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스핑크스는 이집트 신화랑 이집트 문화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도 이 스핑크스가 나오거든요. 그리스의 도시국가로 테베라는 도시국가 혹시 들어봤어요? 테베의 왕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자 좋아했어요. 그 부인이 있는데 바람을 밥 먹듯이 피우는 거예요. 자, 결혼의 여신 헤라가 이런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라이오스한테 저주 같은 형벌을 내렸어요. 일단 테베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테베가 돈도 벌고 뭔가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테베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때마다 그 테베 근처에 있는 산에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 한 마리를 배치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테베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스핑크스가 뭘 냈을까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스핑크스가 이 사람들을 높은 데서 떨어뜨려 버리거나 잡아먹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테베로 발길을 끊었는데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수수께끼를 풀죠. 어떤 수수께끼였는지 혹시 알아요? 알아요. 사례에게 정수 아침에는 되게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네, 두 발로 걷고, 밤에는 세 발로 걷는. 이게 인간이었죠, 정답이.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걷다가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세 발이잖아요. 이 수수께끼를 맞췄기 때문에 스핑크스가 쪽팔려서 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죠. 자, 근데 네, 뭐 말이 나온 김에 이 오이디푸스는 수수께끼를 풀고 자, 테베로 들어가 가지고 이 테베의 여왕이랑 결혼을 하죠. 근데 그 테베의 여왕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 엄마였죠.
도대체 뭔 자기가 테베 왕 라이오스의 아들인 거를 모르고 자랐잖아요, 오이디푸스가. 어렸을 때 버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왜 버려졌냐면 라이오스가 신탁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이랑 결혼할 거라는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 오이디푸스를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어? 산에다 버렸죠. 근데 오이디푸스라는 갓난아기를 본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를 버리라고 지시를 받은 그 라이오스 왕의 부하가 이 갓난아기 그냥 죽이라고 하니까 못, 사람이 아기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키우지 않고 그 산 속에 있는 나무 있죠? 나무에다가 아기 발을 이렇게 동동 묶어가지고 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얘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퉁퉁 부었겠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부은 발이란 뜻이에요. 아니 이게 더 다시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이 아기가 나중에 또 다른 양치기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그 양치기 손에서 크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아기 오이디푸스의 네이밍은 무슨 네이밍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뜻이 뭐라고요? 근데 부은 발의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를 길가에서 만나서 죽인 다음에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로 들어가서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자기 엄마랑 결혼했다고. 자, 맞았죠. 그쵸?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봐봐.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를 경쟁자로 의식을 해요. 네. 경쟁자.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내 차지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정신과에서 분석하는 이 심리학적 용어, 이거를 그리스 신화의 오디푸스 이름을 따가지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냥 별을 다 자, 반대로 딸이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네, 자기 부인이었던 클리타임네스트라 손에 목숨을 잃죠. 자,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바람피는 남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고, 자기 남편이 큰 딸을 죽게 했고, 뭐 이런 일 때문에 결국 자기 남편을 스스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빠를 죽인 엄마가 너무 밉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딸 엘렉트라가 남동생 오레스테스를 동원해가지고 엄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여버려요. 도대체 뭐 자, 이게 그리스의 유명한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엘렉트라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 딸 엘렉트라, 아버지를 사랑했던 엘렉트라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정신과에서 딸이 아버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를 무슨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냥 알아두세요. 네. 선생님 뭐지 여기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거 같아요. 그쵸. 정말 그리스 신화가 좀 막장. 자, 9페이지 보세요. 진짜 자, 여기는 지금 3번 그림 보세요. 인도 반도가 있죠? 인도는, 자, 여기 높은 무슨 산맥이 있을까요? 희망가요?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맥 서남 쪽이 인도고, 동북 쪽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긴 티베트죠. 자, 중국과 인도를 가로지르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여기 산맥이 있으니까 여기 높겠죠. 자, 물이 요렇게 흘러나가는데, 인더스강이라는 강에 이제 인도인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문명을 꽃피우는데, 이게 인도 문명 혹은 인더스강에서 시작된 문명이라 그래서 무슨 문명이라고 불러요? 인더스 문명. 자, 여기 살던 사람들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죠, 벽돌. 자, 이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뭐 공중 목욕탕, 물 뺄 수 있는 배수로, 창고, 집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이런 도시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같은 도시들이. 벽돌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냥 막 지은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한 거예요? 걔들 계획 도시죠? 쌤
근데 그 수업이 왜 숙제보다 느려요? 자, 청동기를 사용을 했고, 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저기 어디야? 이집트 문명까지 해오라 그랬잖아요. 그 빈칸을. 예. 저번에 시험 숙제 진도 나간 부분만큼. 네. 그거는 교과서 숙제. 교과서는 계속 나가야만 돼. 읽으면서. 자, 선생님 봐봐. 여기 이제 문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자, 이런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 문자는 아직 해독이 안 됐어요. 자, 근데 요 문자에서 보면, 뿔이 하나 달렸죠? 뿔이 하나 달린 짐승 있죠? 이 뿔이 하나 달린 짐승을 일각수라고 부르고, 일각수가 새겨져 있는 이 이제 문장을 일각수 인장 이렇게 불러요. 염소는 이각수인가? 자, 그리고 보시면 요 지역은 인도라는 나라는 요 가운데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요.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은 지형인데 평지예요. 우뚝 솟은 부분이. 그걸 고원이라고 하죠. 들어봤나요? 데칸 고원이라는 이 고원인데 이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별 장비도 없이 이 고원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인도는 북인도 문화랑 남인도 문화가 매우 매우 성격이 달라요. 일단은 여기 날씨라든지 뭐 기온 그리고 입는 거, 먹는 거, 주거 생활, 그러니까 집 이런 것들이 북인도랑 남인도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이 찬란한 인도 문화를 이끌어갔던 문명은 주로 어느 쪽 문명일까요? 북인도 문명.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인도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이란이 있고 중동이 있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여기 히말라야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 이렇게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는 또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에서 중국 특산품인 비단 들어봤어요? 비단이 왔다 갔다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길이에요? 네, 비단길, 실크로드죠. 그래서 일찍이 이 북인도 지역은 중국,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과 교류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보고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여기 문화는 일찍이 더 많이 발달했겠죠? 반면에 데칸고원 아래쪽의 남인도 문화는 상대적으로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인더스 문명이 한창 인더스강 주변에서 잘 꼽히고 있을 때 중앙아시아, 저 초원지대에서 살고 있던 아리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리아인들은 목축,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혹은 짐승들을 길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아먹는 목축을 주업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어디 살았다고요? 중앙아시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은 이 일찍부터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자, 청동 있어요? 철 있어요? 철이 훨씬 단단하고 세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 이 철제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가요. 식량도 풍부하고 잘 살고 있는 인더스 요 지역을. 자, 그래서 여기 살고 있던 드라비다인, 인더스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던 드라비다인들을 남인도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인더스강의 주인이 되고 여기 남아있던 드라비다, 인도 사람들을 다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세력을 넓혀가지고 저 겐지스강, 인도 사람들 목욕하는 데 있죠. 공동으로. 네. 그 겐지스강까지도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리아인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인도 사람들에 비하면. 자, 근데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죠.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자, 철제 무기나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배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이끌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 그렇죠. 신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신분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 신분 제도가 카스트 제도예요. 뭐라고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는 이 카스트가 포르투갈어인데 혈통을 뜻해요. 카스트가 뭘 뜻한다고요? 혈통을 뜻해요. 아리아인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지배 계급이 됐어요. 반면에 원래 인더스 문명을 꾸려나가고 있던 인도인들은 지배를 받게 됐어요. 자, 지배했던 그 아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신의 뜻을 해석하는 제사장, 무당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인도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브라만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리고 그 한편으로 이제 브라만 계급까지 들어가진 못했지만 브라만 못지않게 높았던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인도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크샤트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신이 어떤 계시나 명령을 내리는 거를 해석하는 이 제사장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종교가 브라만교였어요. 왜 교회 가면은 성경책 있죠? 그쵸? 브라만교에서는 베다라는 경전을 썼어요. 무슨 경전? 베다.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하는 자연현상을 찬양한 그 경전이에요. 자, 인도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 그 어떤 전통 경전으로 이제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이 베다예요. 네. 어, 자, 그리고 이 바이샤들은 평민들, 세금을 내거나 농업, 상업 이런 데 종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아리아인들의 정복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수드라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제일 신분의 아래층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노예로 일을 하게 됐고요. 자, 이 사람들보다 더 아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기도 했고 신분적으로 굉장히 이제 미천하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달리트라고 불렀어요. 이 달리트는 최하층의 천민이에요. 사람들 지저분한 그 오물을 치운다든지 뭐 시체를 처리한다든지 온갖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을 담당했던 최하층 불가촉 천민. 촉이 만진다는 거죠. 느끼는 거. 건드리기도 싫은, 건드려서도 안 되는 저 아래층의 최하층의 천민을 달리트라고 불렀다. 그건 좀안 좋네. 자, 그리고 각 종교마다 지금 뭐 브라만교 베다가 나왔는데 각 종교의 경전 요것만 쓰고 오늘 마칠게요. 자, 어, 우리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삼는 게 뭐죠? 성경이죠.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삼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 그러면은 부처님,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불경이에요. 우리 저 어른 보면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군주한테 충성하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치르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동양의 유교죠. 유교에서 경전으로 삼는 책들 한 권이 아니에요. 사서와 5개의 경전 뭐가 있어요? 오경이 있죠. 요건 춘추전국 시대 할 때 배울 거예요. 자, 불을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라는 그 제사장 이름을 따가지고 창시자 이름을 따가지고 조로아스터교인데 뭐를 숭배한다고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은 아베스타예요. 우리 저 무함마드라는 아랍인이 창시한 이슬람교 들어봤죠?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 혹은 코란이라고도 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삼는 거는
토라예요. 선생님 봐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그쵸?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자,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임을 인정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혹은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은 12제자들이 그 예수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한 그 행적을 성경에서 또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수 태어나기 이전의 기록을 무슨 성경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예수가 태어난 이후의 일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자, 기독교에서는 구약, 신약 다 성경으로 치죠.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를 신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예수를 인간, 유대인으로 따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의 토라는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들어봤죠? 그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는 구약 성경이 토라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런 걸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종교가 너무 심하게 많은데.